이번에는 더 슬픈 뭐 우리한테는 더 지금 소름 끼치게 하는 닭살 돋게 하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 전쟁설을 이번에 좀 짚어볼 거예요. 자, 지금 이 겹다운표로 묶여 있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 저 위쪽에 계신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를 주적인데 제일 주적으로 칭했어요. 가장 밉다는 뜻인가요? 뭐가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남북 협력 화해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발언을 해버렸고 여기에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맞불을 놨죠. 소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이러면서 지금 한반도 전쟁설이 다시 한번 또 심상치 않게 여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뭐 휴전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 위기를 겪었어요. 이게 막 소위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16, 2017년 북한 핵 위기, 개성공단 문 닫고 이 이후에 어쨌든 뭐 서로 뭐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나빴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주 요즘처럼 전쟁 위기가 아주 도드라지게 이렇게 부상한 적은 없었어요. 되게 오랜만이라고요. 때마침 또 정권도 어쨌든 북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뭐 현재 윤석열 정부인 거고 여러 면에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인 위협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실질적인 위협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핵전쟁의 위험도 뭐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또 꺼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신다. 이번에 전쟁 시나리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전쟁 결심한 듯 지금 북방 한계선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기존의 이 혈통 선대까지도 했던 것들을 결과물을 다 지금 바꾸고 있고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전쟁을 자기들 한다는 게 아니라 침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주적 말했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행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게 자기가 경험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미일이겠죠. 지금 한미일의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한미일 중에서 특히 미국과 이 한반 지금의 자기들의 대화 당선자는 지금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면서 존재감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지금의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행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대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침공 시나리오가 맞물리면서 지금 가장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그 군사 전문가들이 잇따라 이제 한반도 전쟁을 경고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올해 포문을 열었던 그 전문가가 있어요. 미국 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이 교수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 되게 북한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에 기고한 글이었는데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에도 뭐 수십 차례 갔다 온 사람들이고 해커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 핵무기연구소 소장도 역임했었고 영변 핵시설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이 북한 전문가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그 갈루치 그 조지타운 명예 교수도 이 핵전쟁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분도 당시 그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그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대표단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정말 북한 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달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올라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최근에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는 외국인들이 네. 한국의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니네 지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제 이런 거 한번 아. 물어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 보는 어떤 전쟁의 가능성은 근래 들어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PD님 어때요? 전쟁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무서워요? 어때요? 겁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무섭거나 겁나진 않고 그냥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어가지고 그냥 되게 익숙하게 듣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진짜 전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막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주변에서는 많이 동요는 하고 있다. 동요는 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지금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대만 침공도 있고 2024년도가 지금 작년에서 계속 전쟁의 지금 여파 속에 지금 흘러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또 미 대선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뭐 이런 언행,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바이든 물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 대선 후보들한테 미칠 영향들, 그다음에 그 존재감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포석, 이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런 한반도 긴장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한반도가 뭐 지금 북한에 있죠. 우리가 또 대만 침공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GDP가 제일 대만 다음에 가장 GDP 23.3%가 영향을 지금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이 교수님, 듭니다. 중국이랑 북한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교류를 해왔던 두 철면이죠. 나라 관계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 역시 조금 중국을 많이 방문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수님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계산된 발언이라면 이거 전부 다 중국 측에서도 그렇지 않을 다 것 같습니다. 알고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다 이 말씀 질문입니다. 사전에 네네네. 수위 같은 게 이제 조율됐나? 네 조율이 아, 됐으려나 이런 걸 싶은 거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중국과 소통이 된 네네. 이게 워딩이냐? 네, 그 말씀이죠. 네. 미리 계산된 둘 사이에서 계산된 결과물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그렇죠. 발언이라고. 지금은 김정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도 못 믿겠다 또 있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는. 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 북한은 중국한테도 그 전에 북한과 내가 지금 집권하는 북한의 존재감을 무게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나의 존재감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나에 대한 더 관심과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걸 더 알리는. 그 지금 상태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소통되느냐 저는 그게 완전히 소통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의 나름의 그런 교류 정도는 혹은 느낌 뉘앙스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이게 소통에 의한 결과의 워딩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선희가 러시아에 방문한 것도 조금 중국한테 맞습니다. 우리도 좀 신경 써달라 그 일환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가 이제 중국과 물론 세 국가가 연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미묘하게 서로 경쟁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 관계가 맞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전면전 이런 거 상상하기도 싫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과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적 발언 그리고 올해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염두에 두고 올해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최악은 올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거. 그래서 풍계리 같은 데서 이제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라고 이제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핵실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 2017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에도 했었어요. 그때 2016년에는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맞붙어가지고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2017년에도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거의 데자뷰처럼 이제 올해 트럼프 이제 바이든이 재선 다시 붙게 되는데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핵실험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것 중에서 NLL 얘기했거든요.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한계선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그 매우 가능성 네. 높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군사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던 네. 그 수준의 국지전. 그럼 우리가 이제 보복 공격을 거기에 감행을 하겠죠. 뭐 이제 보복 타격을 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국지전까지 올해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사적 설명 하나만 드리면 우리가 동해상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쏘잖아요. 그것과 이 우리의 영토 안에 쏘는 거는 이 받아들이는 군사적인 그 수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토에 만약에 연평도라는 우리의 영토 안에 이걸 쏜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야? 전쟁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받아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년보다 한층 더 수위 높은 이런 식의 도발이 감행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그걸 완충했던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소통 조율하는 기구가 없어졌잖아. 다 없앴잖아. 네. 없앴잖아요 이제. 그럼 없으면 결국 뭐가 가능해요? 우발 사격이 가능해요. 뭐 잘못 보고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못 보고 쏘면 뭐지 하고 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 대선과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북핵은 정말 실질적인 위협인가? 북한이 진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저는 갖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요? 어떤 근거로요? 뭔가 북한 쪽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게 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뻥카였으면, 그러면 나중 가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긴 해요. 실제로 이제 국제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분석한 북한의 핵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 봤었을 때 한 20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최근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핵 분열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45기에서 최대 55기까지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탄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미사일 몸체에다 핵탄두를 실어서 이제 쏘아 올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동해상에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북한이 계속 실험을 해왔던 거, 데이터를 쌓아왔던 거고. 그래서 북핵은 사실상 우리한테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